오늘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죠.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국회가 시작됐고 법관 탄핵안이 사상 초유일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 의원님.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예. 오늘 대정부 질문 그 질의자로 나섰는데 오늘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질문을 했습니까? 예. 이제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을 뭐 이것저것 벌려놓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국정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전 요새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의혹 제기이니만큼 예. 정부 쪽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소통의 노력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특히 주안점을 둔 거는 그 한국의 그 국가 운영 체제인 근본 규범인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런 혁신해야 되는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정부 측의 그 지혜를 모으는 노력도 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그 코로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원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그 사회적 공동의 위험이나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세를 아주 큰 부자들 소위 슈퍼리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한정적으로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고요. 우선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인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적 행위다. 북한의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나서 그 공세는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를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했고 그것은 결국 이적행위다라는 그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너무나 터무니없고 국민들을 말하자면 잘못된 길로 왜곡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일을 파괴한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이 곧바로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하겠다는 너무나 이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용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국익에 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야당도 자제해 줄 것을 좀 바랍니다. 그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정부 여당을 공격한 것은 선거 앞두고 북풍이나 색깔론을 겨냥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는 게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고 또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께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극해서 이번 보궐선거나 등등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충분하게 자아낼 만큼 매우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인데 그런 인물한테 대한민국을 해야 하고 국민한테 해야 되는 그런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다는 그런 덮어씌우기는 매우 악랄한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도 오늘 주된 이슈로 대정부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의가 됐고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아마 대부분이 이 개헌에 찬성할 것 같은데 다만 방법론에는 각양각색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결국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부 형태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런 영웅적 리더십에서 할 수 있다는 시대는 넘어서서 예. 집단지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그러기서 그런 협업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의미에 맞는 그런 헌정 체제이니만큼 한 사람의 영웅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부터 극복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려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지금의 구조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각제나 뭐 의원 집정부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일형 헌법이나 오스트리아 헌법이 그런 형태입니다. 예.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되 실질적인 것은 국회에서 다수파 또는 연정을 통한 그런 집행부 구성을 하는 그런 체제가 독일형이나 오스트리아 형태고, 만약에 이제 국정을 잘 하면 메르켈처럼 뭐 10년 넘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잘 못하면 1년 내에 그 정권이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책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방향이 좀 많던데요. 그게 이제 그게 여론조사가 높은데요. 이제 예. 그거는 국민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해서는 나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아마 그랬던 것이고, 이제 이걸 백 상태에서 독일형, 오스트리아형 또는 뭐 미국형 어느 형태로 할 것이냐는 원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예. 잘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각양각색의 방법론을 띠고 있는데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난 20대 국회 때의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거는 분권형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외교 국방 또는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되, 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대부분의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과,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그 내각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계속 정권이 유지되느냐 또는 끝내고 다른 정권이 탄생되느냐는 국민의 뜻에 맡기게끔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국민과의 대화를 넓히고 이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개헌 얘기 사실은 사전 질문지가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네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의사를 밝히면서 보편지원 플러스 선별지원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지급이 옳다라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낙연 대표 의견에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정청 생각이 이게 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분도 계십니다. 뭐 의견이야 여러 의견이 있고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정된 재원을 이제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러나 또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될 저희 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이럴 때 코로나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편과 선별을 합성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건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이나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도 또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게 탓이니까 예. 국민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정도의 효능감은 갖게끔 해야 되겠죠. 예. 덧붙여서 영업 손실 보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급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로도 논란이 있던데. 원래대로 한다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개인이 특별한 희생, 손해를 입었다면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소급을 하는 건 뭐 마땅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건 엄두가 안 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예. 따라서 그걸 입법화해서 다
다 일거에 보상을 해주는 기보다는 말하자면 소급하지 않는 걸 하더라도 특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손실의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도록 또 정부에서는 그런 안을 만든 건데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죠. 예. 그러나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문제에 피착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기한 사회적 연대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세가 이런 위기적 상황에 꼭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할 거냐? 그거는 당장은 저항은 별로 없지만 미래 세대한테는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예. 떠넘기는 거고. 예. 그러려면 현대의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좋은 분들이 좀 이럴 기회에 좀 더 내시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분들도 상당히 내니까 많으니까 소득이 있는 분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또 이익이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내도록 그럼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연대세로 이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제가 오늘 제안한 겁니다. 그 정부가 할 일을 고소득자들이 대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회가 꾸려가려면 그 형편에 따라서 담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런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왔지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은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 그래도 이 때문에 또 이익을 보는 그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예. IT 기업에서는 또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이럴 때 조금 더 내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회적 연대 차원의 사회적 공동보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러면요. 세금이니까 당연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해야 되고 이미 그 작년에 IMF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통화기금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연대세를 제안을 했고 이미 독일은 통일 자금,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때문에 동독에 지원해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재원 자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75%, 7.5%를 부과를 더했습니다. 일본도 지난번 동일본 그 대지진 사건에 대한 복구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0.2%의 그 부가세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생소한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예. 예. 아니 취지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한 예. 제도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혹시 이 입법했을 때 위헌 논쟁은 안 벌어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중과세 아니냐. 예. 뭐 또는 그 너무 그 누진율이 높아서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있는데 저는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한테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 저항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편이 좋은 슈퍼리치들. 이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그렇죠. 예.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공감대를 잘 구축을 하면 이럴 때에 그분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면서 긍지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어려운 분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사회 공동체가 꾸려가 나아갈 수 있는 잘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그렇죠. 전제로 예. 하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얼마를 내야 될지 또는 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분명하고 잘못하면 저항이 생길 수 있고 그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전공법으로 조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뭐 자발적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내만큼 공제를 해준다는가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문제고 예. 그것은 이제 정부나 또 여당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니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예.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참여는 했습니다. 예. 이 결과가 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혹은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뭐 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임성근 판사가 뭐 임기가 뭐 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 굳이 지금 이때 하는 게 공익적으로 예. 얼마나 더 우월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예. 조금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에서 또 각하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 나게 되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좀 갉아먹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